나희덕 시인이죠. 나희덕 시인의 풀비린내에 대하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순간 텀이 생겼어요. 그죠? 왜냐면 이게 원래는 풀비린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시가 아니라 수필입니다. 시인이 쓴 수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순간 할까 말까 하다가 말이 엉켰어요. 야, 근데 결국은 다 해버렸네. 어쨌거나 간에 봅시다. 이 수필은 글쓴이가 자동차를 타면서 의도치 않게 자연에 가한 폭력을 반성하며 자동차를 비롯한 문명의 이기에 대한 태도를 새롭게 하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풀비린내에 대한 경험을 통해 자동차에 대한 인식과 글쓴이의 태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부분을 중심으로 살피면 효과적으로 작품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시 같으면은 본문을 한번 쭉 읽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해석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수필, 산문이기 때문에 좀 길어요. 한번 읽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본문 해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중간, 끝이라고 하는 3단계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광주 비엔날레에서 태국의 수라시 수구솔웡이라는 작가의 감성적 기계라는 작품을 본 적이 있다. 이 감성적 기계, 이게 바로 이 글, 자동차에 대한 글쓴이의 사유, 생각의 계기가 되는 소재이다. 결국은 글쓴이의 어떤 전시회 관람 체험이 글의 소재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작품은 1965년형 폭스바겐, 이게 자동차 회사죠? 자, 자동차 제조회사. 우리나라는 뭐 현대, 기아, 삼성, 르노, 뭐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엔진과 핸들, 타이어, 세시 등을, 세시 샤시라고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차대예요. 자동차 밑에 있는 차의 어떤 틀을 만들어주는 기둥과 같은 거예요. 차체를 받치면서 바퀴에 연결되어 있는 철로 만든 태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완전히 제거하고 차체를 뒤집어 그네 침대로 설치한 것이다. 여기서 아마 어떤 참신함을 느꼈나 봐요. 어쨌거나 간에 감성적 기계라는 작품에 대한 소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네 옆에는 타이어를 비롯한 부속을 재활용해 만든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차체로 만들어진 그네 침대 속에서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동안 나는 타이어를 쌓아 만든 의자에 걸터앉아 그 감성적 기계를 바라보았다.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달리는 무기라고 불리는, 이때 달리는 무기는 자동차를 얘기하겠죠. 자동차가 완전히 해체됨으로써 새로운 용도, 그건 바로 뭡니까? 그네 침대죠. 그네 침대의 용도가 뭐예요?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편하게 볼 수 있는 거죠. 로 거듭난 모습은 예술 고유의 전복성이 뭐야? 전복? 아니야. 뒤집어 엎는 성향이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대한 생각을 곱씹어 보며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처음 부분이면서 감성적 기계에 대한 관람 경험과 자동차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이죠. 자, 글쓴이는 달리는 무기? 아닌 것 같아. 글쎄, 자동차라면 어떤 의미일까? 어떤 기능이 또 있을까? 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그 무렵 나는 막 초보 딱지를 떼지 않은 상태여서, 아직까지도 초보라는 거죠. 자동차가 주는 편리와 불안을 아주 예민하게 느끼고 있었다. 자동차가 편리하긴 편리한데 이제 무섭기도 또 무서워, 이런 거예요. 어찌 본다면 자동차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허를 따놓고 5년이 넘도록 차를 살 생각이 별로 없었다. 이런 걸 우리는 장롱면허라고 하죠. 근데 이건 장롱면허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글쓴이의 성격이에요. 글쓴이는 기본적으로 자동차가 없어도 생활에 불편함을 크게 느끼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동차가 필요한가?
소유에 대한 필요성도 그다지 느끼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을 데리고 객지로 이사한 후로 하나부터 열까지 내 손으로 해결해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되었다. 물론 처음엔 출퇴근 때나 장을 볼 게 많을 때만, 즉 실제적인 필요에 의한 경우만 운전을 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러나 이야기가 뒤집어져요. 마음이 답답할 때 무작정 차를 몰고 교회로 나가는 습관이 생겨 실제적인 목적 없이도 차를 모는 일이 늘어갔다. 이렇게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실제적인 필요가 아닌 운전의 빈도가 늘어나면서 답답함을 해소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나를 어디로든 데려다 줄 수 있는 밀폐된 공간, 그게 바로 자동차죠. 자동차에 조금씩 길들여져 갔다는 것은 자동차의 편리함에 익숙해져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 스웨덴의 생태주의자인 에밍 탱스렘은 자동차라는 물건이 자기 자신의 영토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와, 이때 자신의 영토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 이게 무슨 소리냐, 자신의 영토를 만들어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그곳에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그건 바로 외부 요인에 방해받지 않고자 하는 마음, 나만의 공간을 갖고 싶은 마음, 이것이 바로 뭐야, 편안함이죠. 또한 이 영토 밖으로 움직일 필요성, 이때 영토라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공간이에요. 집, 직장, 그 다음에 뭐 주변 공간, 요 정도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어디 여행이라도 떠나볼까, 훌쩍 떠나볼까, 뭐 이런 거예요. 평소 생활 반경 밖으로 벗어나고 싶어하는 소망을 동시에 충족해 준다고 말한 바가 있다. 누가? 스웨덴의 생태주의자인 에밍 텅스렘이. 그래서 그런가? 나도 그랬다 라고 하는 어떤 권위자의 견해를 인용해서 글쓴이의 말에 신뢰성을 주고 있다. 현대인들이 자동차라는 아늑한 자궁, 이거는 자동차의 보조관념이고요. 어떤 심리적인 편안함을 얘기하겠죠. 으로부터 잠시도 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것도 바로 이 모순된 욕망. 그게 바로 뭡니까? 여기 에민 텅스렘이 말한 요거죠. 요거 머물고자 하는 의지와 밖으로 움직이고자 하는 필요성을 자동차라는 공간이 해결해 주기 때문일 것이다. 앞에서 말한 감성적 기계처럼 자동차를 해체하지 않아도 자동차는 이미 충분히 감성적 기계, 아늑함을 주는 기계의 노릇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나는 얼마 안 가서 자동차에 대한 낯설고 당혹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두둑, 이거죠? 즉 낯설고 당혹스러운 경험이라는 것은 자동차는 이런 이 모순된 어떤 효용성이 있어 아늑함을 주는 존재야 라고 하다가 그것이 확 뭐예요? 바뀌었어. 뭘로? 다른 생명을 해칠 수 있다는 깨달음으로. 왜? 새로운 사건이 두둥 하고 발생했거든요. 갑자기 서울 갈 일이 생겼는데 주말이라 차표를 구할 수가 없었다. 몇 번을 망설이다가 나는 초보 주제에 식구들을 태우고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로 접어들었다. 불안하죠. 하지만 안전해요. 왜? 꽉 잡고 가거든. 긴장을 해서인지 무사히 서울에 도착해서 일을 보고 난 다음 날 밤에 광주로 내려올 수는 있었다. 그런데 밤에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차창에 무엇인가 타닥타닥 부딪는 소리가 났다. 뭐죠? 이게 뭐지? 사건 발생 암시에 원래는 풀벌레들이 차창에 부딪는 소리예요. 근데 나는 그냥 모래 알갱이 같은 게 튀는 소리라니 했다.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다음날 아침 출근을 하려는데 유리창은 물론이고 앞 범퍼에 푸르죽죽한 것들이 뭔데? 죽은 풀벌레들이 잔뜩 엉겨 있었다. 그것은 흙먼지가 아니라 수많은 풀벌레들이 달리는 차체에 부딪혀 죽은 뭐였어? 잔해였던 거야. 거기에 나는 깜짝 놀란 거죠.
자동차가 다른 생명체를 해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자동차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마치 거대한 모터주의 자동차에 두껍게 쌓여있는 먼지 뭉치, 이게 바로 뭐야? 죽은 풀벌레들이다. 원관념과 보조관념 확인했습니다. 그것을 닦아내려다 나는 지난밤 엄청난 범죄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손발이 후들후들 떨려 도망치듯 세차장으로 갔다. 이거 뭐예요? 죄책감이죠? 자책감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존중하는 글쓴이의 마인드가 나타난다. 가치관이 나타난다. 하지만 세차기계의 물살에도 엉겨붙은 풀벌레들의 흔적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죄의식, 죄책감이 더욱 무거워졌다.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풀비린내, 죽은 풀벌레의 냄새는 기억으로 남았고 일종의 트라우마죠. 그래서 나는 손을 씻고 또 씻었다. 좀 오바 아니에요? 오바죠. 나도 이런 경험이 있긴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손을 씻고 또 씻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글쓴이는 이 설명하고 있는 나보다는 감성이 상당히 여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무감정적 인간이다, 사이코패스다 이런 거 아닙니다. 나도 정상입니다. 어쨌거나 간에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행위. 내가 뭔 말하다 이렇게 된 거야 또. 가끔 이래요. 자, 사실 현장에서 수업할 때는 더 심해요. 시속 100km 정도의 속력에 그렇게 많은 풀벌레가 짓이겨졌다는 것도 믿기 어렵지만 이런 살상의 경험을 모든 운전자들이 초경처럼 겪는다는 건 필수적으로 한 번은 겪는다는 거예요. 사실이야말로 나에게는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다. 인간에게 안락의 공간이 다른 생명을 해칠 수 있다는 자각, 그제야 찾아왔다.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측면에 대한 자각. 여기까지가 중간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의 편리함에 익숙해지는 자신과 풀비린내에 대한 경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풀비린내가 갖는 의미와 생태적 사유라고 한번 볼까요? 이 글에서 풀비린내는 죽은 풀벌레들의 잔해가 보여주는 냄새입니다. 글쓴이는 자동차에 엉겨붙어 죽은 풀벌레를 보고 자신이 편리함과 안락함을 누리는 동안 다른 생명이 죽어갈 수도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글쓴이는 풀비린내 때문에 생명을 죽인 것에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알겠는데 생태적 사유란 무엇인가? 생태적 사유란 생물들이 서로 공존하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인지하고 모든 생물이 조화롭게 살아가는데 관심을 기울이는 사유, 생각, 사고를 얘기합니다. 글쓴이는 운전 경험을 통해 생명은 소중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생명을 해칠 권리는 어떤 존재에게도 없다는 주제의식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생태적 사유를 이끌어내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끝! 주제 부분으로 갈까요? 옛날 한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고 토끼와 거북이가 간등히 놓고 다른 바퀴를 하던 시작, 티베트의 승려들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공기 중에 있는 미생물을 죽이게 될까봐 얼굴에 7겹의 천을 두르고 다녔다고 한다는 인용이죠. 그 인용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생명을 중시하는 태도죠. 그걸 생각한다면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살생행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깨달음. 의도치 않은 살생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차를 없앨 수도 없는 형편, 현실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죠. 자동차에 대한 태도를 정리할 필요가 느꼈다. 차를 유지하되 현실은 현실이니까 사용을 최소화하고 의존도를 낮추는 선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해결 방안.
그리고 그 감성적 기계 자동차의 편안함에 길들여지려는 순간마다 풀비린내뿐만 아니라 피비린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자각을 잊지 않으려고 했다. 항상 경계심을 가졌다. 운전을 시작하기 전까지 나는 걷기 예찬자였고 인공적인 공간보다 자연 속에 머물기를 누구보다 좋아했다. 평소 성격이죠? 자연 친화적이에요. 그런데 차를 소유하고부터, 즉 문명을 접하고부터 생태적인 어떤 발언도 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왜? 풀벌레를 포함한 다른 생명체들을 죽게 하고 있으니까. 차를 소유하되 그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 이런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다만 그날 아침에 풀비린내가 원죄의식처럼 죄책감이죠? 운전대를 잡은 내 손에 아직까지 남아있을 따름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 글쓴이가 자동차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끝 주제는 자동차에 대한 글쓴이의 반성과 태도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전체를 정리해 보도록 한다면 이건 반성적이죠? 자동차를 사용하는 바람직한 태도와 생태주의에 대한 성찰을 보여주고 있다. 일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생태 문제에 대해서 성찰하고 있다. 같은 내용이죠? 자, 전시의 관람을 하면서 감성적 기기라는 작품을 통해 자동차가 그네 침대로 바뀐 전시물을 보고 자동차가 가지는 효용성, 안락함에 대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동차를 구입하던 당시 편리와 불안을 예민하게 느끼며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했었는데 운전에 조금 익숙해지자 무작정 차를 몰고 나가는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목적이 없이도 차를 모는 일이 잦아졌고 안락함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건을 경험하죠. 그게 바로 뭡니까? 풀비린내 사건이죠. 풀비린내 사건이란 풀벌레들이 차체에 부딪혀 죽은 자네들을 보며 죄책감을 느끼던 겁니다. 모든 운전자들이 살상의 경험을 겪었다는 사실에 나는 또 뭐합니까?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자, 이때 죄책감을 느낀다라고 했는데 이 죄책감을 느끼는 구조를 본다면 이 부분이죠. 손발이 후들후들 떨려 풀벌레들의 흔적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몸서리 치는 기억으로 남았고 나는 손을 씻고 또 손을 씻었다. 이 부분이 글쓴이가 풀비린내 사건을 경험하며 느낀 죄책감이 드러나는 구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네요. 자동차가 다른 생명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며 차를 소유하기는 하되 사용을 최소화하고 차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차에 종속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합니다. 인용과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글쓴이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자, 일단 인용이에요. 자, 스웨덴의 생태주의자인 에밍 텅스렘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죠. 그럼으로써 현대인들이 자동차로부터 잠시라도 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가 모순된 욕망, 요걸 해결해 주기 때문이라는 글쓴이의 생각에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비유적 표현을 본다면 자, 자동차를 흔히들 달리는 무기라고 한다. 다른 사람, 타자를 해칠 수 있는 물건이란 뜻이죠. 하지만 자동차는 또 아늑한 자궁이다 라는 것은 자동차라는 공간에서 편안함을 느낀다는 거지요. 풀비린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풀비린내가 아니라 문명의 이기에 파괴되고 죽음에 이른 생명체 또는 자연의 처참한 모습이거나 또는 그러한 행위를 유발한 인간의 죄의식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희덕 시인의 수필 풀비린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